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인데 이번 주에는 외교 슈퍼위크입니다.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자면서 이른바 무정쟁 주간을 야당에 요청을 했는데 김 의원님 느껴지십니까? 무정쟁 주간. 정쟁을 그동안 일으킨 쪽이 어느 쪽이었죠? 예, 법사위원회에서 날마다 뉴스를 만들어내고 과방위에서 뉴스를 만들어내고 그런데 해당 위원장님들 소속 정당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에이펙 기간에 정책 대결은 좋지만 불필요한 정쟁은 평소에도 안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에이펙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정쟁은 없었으면 하는데요. 그러면 정쟁의 원인이 됐던 분들 마침 소속이 민주당이니까 정청래 대표가 불러서 이 정쟁 일으키지 말라고 집안 당속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요즘은 뭐 일일 일민이 이런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 검색해 보세요. 일일 일민이. 하루에 하나씩 최민희 위원장이 사고 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뭐 문제 제기할 필요도 없이 뉴스와 또 네티즌들 사이에 국회 일거수일투족이 뉴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권 의원님 말씀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05년에 부산 에이펙 이후에 네. 이제 20년 만에 이제 정말 다자간 그 외교가 한국에서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뭐 국격을 좀 관철시키고 그 국익을 관철시키고 국격을 높이는 이제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되겠죠. 예, 예.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쟁은 국경에서 멈춘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뭐 국민들 모두도 그렇고 또 야당 의원님들도 이 기간 동안에는 뭐 정쟁을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며칠 되지도 않잖아요. 뭐 다음 이번 주 지나면 뭐 다 이제 사실상 마무리가 되는 일정들인데 네네. 뭐 좀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뭐 있더라도 그래도 이번 주말까지는 조금 자제하면서 네. 이제 손님들 앞에서 집안 싸움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좀 그럼 좀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정쟁을 일으킨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아까 이제 그 단속 국회직들을 통해서 정당의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정쟁이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국회 모습을 통해서 위원장 주도 정쟁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그런 기간에 소위 국민들이나 관계자들의 의견이 달리할 수 있는 법안이나 이런 건 자제해야 되는데 이 기간을 틈타 가지고 대통령 재판 중지법 뭐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 폐지법 뭐 이런 거 막 제출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기간에. 그러면은 이게 그 법조계 안에서나 같은 당 안에서도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런 법안을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는 거는 정쟁입니까? 정책입니까? 그냥 이틀만 하라고 하고 그 기간에 문제가 될 만한 사고를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게 집권 여당의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문제 제기하실 거 다음 주부터 해도 뭐 그렇게 특별한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아니 일요일 날 불러서 막 법안 통과시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 이번 네. 에이펙이 왜 좀 중요하냐면 예. 보통 이게 이제 의례적인 게 많잖아요. 외교 행사라고 하는 게. 그런데 예. 이번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두 개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관세 협상. 다자간 관세 협상을 지금 미국 주도로 지금 미국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이번 에이펙을 통해서 좀 더 진전될 것인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갈등 국면, 이 무역 갈등 부분이 또 어떻게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 생길지 이게 지금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국익을 관철하기 위한 어떤 아주 정말 전략적인 행동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쟁을 멈추자고 한 것이니까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다음 주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그
한미 정상회담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세 협상을 포함해서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가는 상황인데 일단 권 의원님 생각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관세 협상. 그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결론이 나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는 관측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우선 한 가지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게 결론을 빨리 내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 저는 뭐 그게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않고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는 수준까지 좀 지구력 있게 미국과 끈질기게 협상하는 것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국민들께서도 조금 답답한 면이 있더라도 이건 한번 결정되고 나면 뭐 세세연령 갈 수도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가지고 그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차원에서 투명하되 서두르지 않는 방식으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권칠승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대통령실이 밝힌 내용이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협상 지연이 나쁜 것은 아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 대통령실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이번에 협상 타결에 소위 올인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의지가 좀 안 보인다라는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식으로든 좋은 내용으로 빨리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결론이 그러니까 의지가 있어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협상인데 그게 아니라 별로 한국은 뭐 관세 협상에 큰 의지가 없네 이런 잘못된 사인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이미 결론이 굉장히 빨리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관세 뭐 이런 것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여러 나라가 합쳐져 있는 이유도 그 모든 나라의 의견을 수용해서 협상 타결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쟁국인 미국도 협상 타결이 됐고 심지어는 미국과 관계가 나쁜 중국도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이 시장에 좋은 사인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기다릴 동안에 우리는 손해가 없느냐? 손해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FTA였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은 오히려 그 세금이 있게 자동차를 팔아왔었고요. 우리나라는 영원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25%로 세금을 몽창 두드려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0에서 25% 올라간 거 그 15%만 협상으로 맺어와도 사실은 굉장한 손실인데 그냥 시간 끌 동안에 계속 이거를 감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 내용을 위해서 시간 끌자. 그런데 그게 원래 있던 대로 우리 0%를 유지를 하면서 그걸 하고 있으면 그러면 대체 오케이. 우리는 FTA가 더 좋아. 새로운 협상 맺을 필요 없어. 그랬는데 이미 FTA는 미국은 우리에 대해서 프리 트레이드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완전히 전 세계에서 최고가의 그 세금을 물리고 있으면서 시간 끌겠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네. 힘들어지죠. 네, 특히 자동차를 담당하고 있는 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부속품 만드는 중소 중견기업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네. 시간 연장으로 고통스러운 거는 미국 쪽이 아니라 한국 쪽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은 다른 나라들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 경제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안보와 관련된 이 패키지 딜도 사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우리로서는 좀 약한 고리이고 미국으로서는 지렛대로 삼는 부분이죠. 그런데 60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를 해라. 또 투자처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자기네들이 정하겠다. 이런 사실 일방적이고 듣도 보도 못한 지금 협상 조건을 지금 초기에 내걸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력이 필요하다. 네. 비록 이런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 우리가 견뎌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이 부분들이 우리로서는 이제 고통의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비교 형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프다고 해서 지금 직접 투자 부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아마 향후에 엄청난 이 국가적 손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인내력을 갖고 끈질기게 협상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오셨었잖아요. 미국이 600조를 투자하라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서 투자하겠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미 저도 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 투자에 대해서 직접 투자냐, 투자 방식이나 투자 금액 일정, 손실 부담, 이익 배분 방식 등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뭐 빌려주는 방식이거나 뭐 이런 방식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미국에서 동시에 이익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기로 했다라고 이미 미국은 그때부터 지금 나오는 얘기랑 똑같은 발표를 했고요. 오히려 우리 정부 쪽이 지금 나오는 얘기와 다른 발표를 했고 그러면 서류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실 대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서류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다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투자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국민들에게 첫 보고를 달리한 건 우리 정부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하는 얘기를 일관되게 똑같이 얘기를 했으면 국민들이 처음에도 이렇게 협상이 됐고 그때부터 이런 이견이 있으니까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때는 지금과 다른 얘기를 하고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졌다고 해놓고서 지금 와서는 알고 보니 그때 발표한 미국의 발표가 맞고 그래서 우리는 협의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돌아와서 이제서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 협상에 있어서 가장 나쁜 태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이 협상이나 회담이 있고 난 이후에 발표하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일방적으로 하고 있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좀 뭐 한미 관세 협상 정상회담 이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마치 600조 원 바로 투자할 것처럼 현금 투자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대외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의 일방적인 발표를 근거로 해서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정상회담 직후에도 제가 알기로 김용범 정책실장이었던 것 같은데 양국 간의 그 언더스탠딩 이 부분이 좀 다르다.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네네. 이제 큰 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상에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서로 안 맞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처음부터 그 우리나라에서 투자하겠다고 세부 내역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제력 대비,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GDP 대비 또는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국 대비 크게 불러서 그 자리에서 환심을 살려고 일단은 하루 땜빵하고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 좋게 만들자라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 세부적인 거를 놓친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금액을 부른 것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관세 협상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라 오늘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어떻게 결과물을 내놓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뭐 그래서 조금 진척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북미 대화 이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비행기 타기 전부터 해서 비행기 타서도 그렇고 지금 뭐 계속 구애 메시지라는 표현도 쓰시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까요? 웃는 이유는 뭘까요? 저도 왜 웃을까요? 아니 네. 통일부 장관님이 국회에 네. 나와서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이나 내일 북한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다. 통일부 장관님이 무슨 정보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제일 북한 정보에 밝으신 분이 국회에서 그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뭐 이제 발표가 오늘 내일 있을 거라 북한의 발표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걸 기다려봐야 되고요. 네. 오히려 미국에서는 계속 구애를 하는 반면에 북한은 계속 몸값 올리기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 장관을 러시아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러시아로 보내가지고 사실은 이제 정상회담이 있다면 외교부 장관이 실무를 같이 해야 되고 분명히 현장에 동석할 텐데
완전 그냥 북한에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러시아 보내서 그것도 러시아 넓잖아요. 그런데 특히 왼쪽으로 막 보내요. 그런데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안보 회의에까지 참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네네. 동유럽 국가들의 예.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몸값 올리기를 하고 트럼프를 염두에 둔 행동들은 분명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급한 마음에 미국에서 내줄 카드를 모두 내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이제 그 대북 제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열린 발언을 하는 반면에 미국의 국무부는 여전히 비핵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언론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권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북한이 무대응으로 계속 일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예. 그동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한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얼굴 좀 보자고 얼굴 좀 보자. 가깝습니다. 예, 구애를 한 경우를 본 적이 없죠. 예. 그래서 북한의 몸값이 지금 한껏 올라가 상종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그러다가 북한과 러시아가 또 회담을 하면서 아마 미국의 이 구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뭐 그런 이야기를 뭐 반드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 뭔가 결론이 지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든 북한과 미국 간에 긴장이 완화가 되고 국가 간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 그러니까 뭐 외교 정상화까지는 못 가더라도 예전에 이제 뭐 이제 연락 사무소 정도 두는 것 네. 워싱턴과 네네. 이제 평양에 뭐 그런 예.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정도 수준이라도 관계 정상화가 된다면 그거는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김정은과 트럼프 두 사람이 만나서 이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네네.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뭐 너털웃음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에요.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말 이렇게 21세기에 러시아와 북한이 바로 지금 등장하는 그 러시아와 북한이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를 만들었습니까? 그때 그리고 사실 저는 지난번에 국회의원 안 하고 있을 동안 이제 제가 독일에 대학교에 가 있을 때 그 우크라이나에서 피난 오신 분들을 통해서 그 전쟁의 참혹상을 바로 피부로 굉장히 느꼈습니다. 근데 그게 네. 뭐랑 오버랩 되냐 하면 우리나라 한국 전쟁에 정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제 희생하고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전쟁과 무관하게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그 전쟁에 도와준 나라들이랑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이렇게 막 협상을 하고 이런 거 굉장히 한국으로서는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똑같은 상황이다 우리가. 그래서 이 그냥 일회성 협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가지는 역할이 미국이 가지는 역할 그리고 그 등장하는 북한이나 러시아들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그 세계 평화에서의 해악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일방적으로 끌려가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가 그냥 호호호호 하면서 그냥 장 깔아주는 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로부터 받았던 그 도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균형 잡힌 역할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권 의원님도 북미 대화 재개가 된다면 아니면 뭐 그 재개가 안 되더라도 그 사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균형자론, 운전자론 이런 이야기들이 뭐 과거부터 있었죠. 예. 명칭이 무엇이 됐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해 나가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역할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제 한반도 긴장이 완화가 됐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프리미엄들을 향유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시 우리와 무관한 방식으로 큰 어떤 역사의 물줄기가 정리가 된다고 하면 뭐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국익에도 굉장히 훼손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어제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가 협상을 했어요.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채택을 놓고. 근데
평행선입니다. 일단 뭐 결렬이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곤 있는데요. 이 시간을 갖고 출석 시간을 갖고 지금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합의하기 어려운 내용일까요, 권 의원님?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와서 뭐 공직자들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나와서 뭐 여러 가지 그 뭐 질의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할 뭐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너무 정쟁을 위한 그 국정감사와는 좀 무관해 보이는 정쟁을 위한 공격용으로 김현지 비서관을 출석을 요구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우리 당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원내대표 간에 좀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사실은 처음에는 그 당연 출석자였었습니다. 총무비서관으로서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인사와 재정과 관련돼서 김현지 그 전 총무비서관뿐만 아니라 역대 총무비서관이 출석하듯이 그냥 그렇게 묻어갔으면 모든 게 자연스러웠을 텐데 그거 출석 안 시키려고 뜬금없는 인사를 단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당에다가 그 맡겼거든요. 그 당은 알아서 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감장에서 확인을 해야 될 만한 내용인데요. 총무비서관 재직 시에 장관 후보자에게 이제 그만두라라고 통보를 한 것도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인사 개입이나 월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교체에 개입했다는 의혹, 즉 재판 개입에 대한 의혹이 또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법사위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을 하고 채택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함께 증인으로 나와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또 아울러서 저희 국토위 같은 경우는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그 산림청장뿐만 아니라 이제 성남의제 20일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외부에서의 관여로 이 시민단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 정황이 서류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출석을 안 할 동안에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김현지 비서관과 연루된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해주려면 김현지 비서관이 같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안 나오죠? 그러면 오늘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긴 한데 좀 양쪽의 입장이 좁혀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까요? 저는 뭐 좁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 주고받고 계신데요.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네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이제 성동구에 있는 재건축 관련한 현장에 가셨고 거기서 이제 서울 태릉 육군사관학교를 포함한 공공부지 개발을 검토하고 그린벨트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도 말하셨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공급 대책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는 것으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발언으로 봤을 때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아울러서 공급 대책을 좀 공급을 확 늘리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권 의원님? 뭐 공급 대책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동안 역대 정부가 계속 뭐 그런 대책들을 발표해 왔죠. 뭐 그런 저는 큰 틀에서는 그런 일환의 하나인데 네. 좀 눈여겨 보이는 게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나왔다는 게 좀 독특해 보입니다. 네. 이건 사실 상임위 차원에서 뭐 우리 상임위에서도 뭐 이야기가 나오고 뭐 또 의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사적으로 이야기하는 데서도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는 왕왕 등장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만약에 태릉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가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네. 양질의 주택 공급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공급의 문제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살펴보면서 공급 정책을 세워야 된다. 공급 정책을 한번 세우고 이거를 진행하게 되면 이 되돌린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 과정 만약에 되돌리게 되면 그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재산권의 침해 이런 것들이 큰 또 사회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고 네. 후유증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인정 의원님 저 지금 국민의힘은 네. 공급 확대 얘기 뭐 계속 하고 있었고 어제 네. 같은 경우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재개발 현장을 또 가셨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보도에 나왔는데 네. 지금 민간 주도 공급 확대 그리고 네. 토지거래 허가제 폐지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일단 정부 같은 경우는 공급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를 못 하고 있고 오로지 수요 억제 정책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책 발표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발표하는 정책과는 다른 부동산 투기 모습을 보여왔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신뢰를 잃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과거에 사실은 공급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 때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공공주도로 서울에만 33,000호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확인했더니 2,000호밖에 못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원하는 장소에 괜찮은 브랜드의 이 공급을 원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서울시장은 이미 민간 주도로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 대책을 하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즉석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을 통해 증명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말인 거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렇게 공급 대책을 하락을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그 오세훈 조가 서울 아파트 값을 안정화시켰던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쪽은 실패시켰던 사례가 있고 한쪽은 성공시켰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느 쪽에 더 관심을 가질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도 네. 사실은 전 지역을 똑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서울만 네. 해도 토지거래 허가제 발표할 때 그나마 규제책 발표는 서류로라도 서울의 의견을 하루 전에 들었어요. 물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만.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된 구역 묻는 거는 서울시에 아예 서류로도 안 물어보고 발표하기 직전에 그냥 전화로 의견 내고 말았어요. 네. 그랬더니 서울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울이라고 다 똑같은 서울이 아니라 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밀한 통계를 가지고 어떤 지역은 필요하고 어떤 지역은 필요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밀적인 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한 20초 남았는데요, 권 의원님.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는 이번 지체가 워낙 강했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실까요? 예, 그만큼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고육지책이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예. 지금의 이런 대책을 만약에 세우지 않았더라면 뭐 대책에 대한 뭐 장단점은 어떤 정책이든 다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이런 정책을 내놓지 않았더라면 대책을 내놓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심각한 부동산 문제가 알겠습니다. 계속됐을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11호 부동산 대책 관련한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강력한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고육지책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그런 고육주택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것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이제 국민들한테는 위로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정책이 일방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냐, 일반적으로 네.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은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애 최초 주택담보 비율,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여전히 70%입니다. 그리고 15억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 원의 대출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또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이런 무주택자들에게는 이전의 정책이 그대로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 수장들이 연이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여러 해명들도 하고는 있는데요. 김희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 당사자들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부동산 관련돼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우리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실제 시장의 내용을 잘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너무나 옛날에 한 일도 아니고 자기가 현재 진행형으로 나쁜 짓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는 짓과는 반대되는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찬신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니까 아파트 증여하겠다라고 했다가 증여세가 5억 이상 나오니까 언제 내가 증여하겠다고 했냐고 국회에서 바로 며칠 만에 말 바꾸고 팔도록 내놓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누군가가 올리고 그거를 통해서 가계 이 대출을 확대하고 그 가계 대출을 확대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이런 나쁜 고리를 끊겠다라고 자기가 취임 일성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주에 18억으로 팔렸던 자기 아파트를 22억에 내놓습니다. 한 달 만에. 이런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참 일반 국민들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저의 행동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아니 아파트 한 채 팔고 47평형에 살게 돼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 얘기 듣는 국민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연봉 2억 3천 받는 공직하면서 자기가 무슨 한직 가서 공직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내가 공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 감수한다. 이런 얘기로 국민들 마음에 스크래치를 빡빡 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오늘 또 하나 알려진 게 뭐냐면 네. 국토부 차관이 사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되는 네네네. 발언으로. 네. 그런데 국토부 대변인을 대기 발령을 시켰대요. 동시에. 근데 이거는 그동안 언론 통해서 안 알려졌었거든요. 뭐냐면은 이상경 차관의 그런 잘못된 정책이나 그런 잘못된 발언이 문제가 있어서 이 사임을 시킨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되게 나가게 했냐라는 질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인을 대기 발령시킨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이 생각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부동산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그동안은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이번에 이제 슬그머니 사임을 하더라고요. 어린이날 중학생하고 초등학생 아들들에게 부동산 선물을 사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때 이재명 대통령 캠프에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만두고 나왔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부동산 투자를 끊임없이 했던 사람이 민주당의 정책 사령탑으로 있다가 이번에 부동산 문제가 되니까 슬그머니 이렇게 사표를 냈거든요.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포진해서 정책을 주도하는 이상 과연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만약에 판을 새로 짜려면 이런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본인은 돈놀이를
한 것처럼 보이는 이찬진 금융위원장이나 그다음에 갭 투자로 이 집을 실거주하지 않고 마련했던 이 2억 원 이분이나 이런 분들 다 이제 물러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권지승 의원님 반론하시죠. 예, 뭐 기본적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 주택 소유 과정이나 또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뭐 부적절한 뭐 언행이 있었던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뭐 사과도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더 보탤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의 주요한 키맨들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정책을 뭐 지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좀 더 엄중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가 요새 불장이란 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4천 돌파했습니다. 두 분 혹시 주식 투자하고 계실까요? 뭐 저는 국내 주식은 전혀 하지 않고요. 국회의원들이 국내 주식을 하면 뭐 시끄러운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전혀 안 하고 미국에 아주 뭐 적은 금액으로 조금씩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공직에 이제 직업으로 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당연히 금융시장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할 수 있지만 어떤 주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의정 활동을 하는데 이해 충돌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나는 주식하지 말자라고 네.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버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버는 게 쉽지 그래서 않다. 처음부터 아예 저는 발을 안 디뎠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에 좀 민감하게 보고 하는데 네. 소액이라도 이렇게 해보시는 게 저는 추천합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네. 지금 코스피 4천이 이제 넘어가니까 민주당에서 정부 여당의 성과라고 자평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주식시장의 상황.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국제적인 측면 또 국내적인 측면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국제적으로 본다면 이제 반도체와 AI가 사실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슈퍼 사이클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좀 여전히 좀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각국이 재정 확대를 해서 유동성이 좀 많아진 것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면은 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사태를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극복했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요인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좀 친자본시장적인 그런 성향을 뭐 선거 때부터 보였고 그다음에 의지도 굉장히 많이 보였죠. 그다음에 상법과 같은 주주에 대한 책임, 주주에 대한 어떤 그 대주주들이 일반 주주들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입법도 많이 했고요. 또 반도체 경기가 조금씩 살아난다는 것 이런 것들이 크게 어우러져서 지금 자본시장에 온기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네. 자본시장은 자본시장일 뿐입니다. 실물 경제 그러니까 경제의 잠재 성장력을 키울 수 있는 실물 경제를 이제 붐업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정책들은 여전히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김 의원님은 지금 코스피 4천이라는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유 부동산 시장 안 좋은데 주식 시장이라도 좋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뭐 대통령이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걸었으니까 네. 시장의 기대감이라는 게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번 정부 들어서는 계속 코스피 지수에 관심을 가질 거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하지만 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국제적인 측면이 굉장히 이 삼중 호재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 반도체 부분도 그렇고 미국 금리 인하한 부분도 있고 또 미중 화해의 시장 신호도 굉장히 이제 네네네. 좋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럼 뭐 실물 경제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꼭 제가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대형주 이 탄력 받는 것 중에 뭐냐면은 이 방산이나 조선도 있지만 사실 원전주도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민주당 정권 같은 경우는 원전을 누르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원전을 회복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전주가 계속 가려면 실제적으로 원전 정책도 계속 잘 돼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오늘 당당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